휴먼 라이브러리 이번 주에는 박정희 형제님이 이민교회 난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잠깐 그 검색을 해봤더니 박정희 박사님께서는 캐나다 통계청에 지금 현재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미주 지역의 교민사회, 뉴질랜드 교민사회, 호주 교민사회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캐나다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나 그쪽에 있는 저기 교민사회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난민 사역이 이게 시리아 난민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좀 해주시죠. 박 예, 박사님.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좀 참신하고 다르고 해서 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어, 자유롭게 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말 느끼는 바가 참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그 내용보다도 우리가 이 스토리로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그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휴먼 라이브러리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평소에 이 캐나다에서도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 그 운동이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이 한인들 중에서도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둘람 공동체에서 이렇게 이미 실천하고 계시니까 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부럽고 훌륭하시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어, 모르겠어요. 박 이민을 교수님, 경험하신 조금 분들도 있고 스피커 잘 안 들려. 좀 더 잘 가깝게. 안 들리세요? 음. 다들 잘 안 들리시나요? 아니면 예, 그 저 이민 와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난민의 경험도 이 마이그레이션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어, 갖는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스크린을 좀 쉐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예, 괜찮은가요? 예. 예. 어, 정 목사님이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림까지 주셨는데 오늘 제목이 이민교회와 난민 사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먼저 어, 이제 통계적인 내용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함께 이해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엔의 그 난민 기구 UNHCR에서 발표한 비교적 최근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구상에 우리 이제 전체 인류 사회에 난민의 수가 2,600만 그리고 이제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이 있죠. 이런 분들이 또 4,600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천만 명 정도의 난민들, 그러니까 8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재난이나 뭐 정치적인 문제나 전쟁이나 또는 종교적인 탄압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자기들이 살던 터전을 떠나야만 했던 그런 사람들의 수가 이제 8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숫자는 우리의 그 인류 역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난민의 수가 많았던 시절이 2차 대전 직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난민의 수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UNHCR의 보고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난민이 있고요. 우리 말로는 특별히 구별이 되지 않는데 이제 난민, refugee라고 할 때 난민의 수가 2,600만인데 거의 그 2배에 이르는 수가 internally displaced people이다. IDP라고 이제 줄여서도 말하죠. 근데 이 IDP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피난을 한 사람들인데 국경을 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국가에서 자기 집을 떠나서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같은 이유로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숫자가 더 많고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수를 합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의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 그럼 우리가 그 직접적인 원인들은 우리가 뉴스 같은 것을 통해서 알게 되죠. 뭐 전쟁이라던가 또 무슨 이런 독재 정권에 의한 탄압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우리가 정확히 이해 못하지만 그 배경이 되는 것으로서 이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하게 됨으로써 자원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해지고 이런 것이 더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적인 변화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개발도상 국가나 서브사하란 이제 아프리카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그 청년 인구가 과도하게 많고 또 다른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고 이런 그 인구 그 연령 구조의 그 불균형에서 오는 이동이라고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피난의 고통에 집을 떠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여기 또 보다 자세한 이런 넘버들이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40% 정도의 이 난민들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과 여성의 숫자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취약한 좀 힘이 없는 그 인구 집단이 이 난민의 그 다수를 이룬다라는 점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기서 지적할 것은 여기 resettled to 26 countries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가서 재정착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여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난민들을 모셔다가 좀 재정착을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 재정착한 숫자가 이제 2019년에 10만 8천 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난민 총 숫자에 비하면은 너무너무 작은 숫자죠. 그리고 또 어떻게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재정착을 이룬 분은 굉장히 행운을 얻은 것이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난민 난민 지원 사업은 이 리셋을 이렇게 재정착을 돕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페이지 넘어갔나요? 예, 오케이.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을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2020년 초기 때 우리가 2010년대를 돌아봤어요. 2010년대를 돌아보면서 도대체 그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그 10년간 그 2010년대의 그 데케이드가 도대체 어떤 시대였냐 그 10년은 그래서 그 10년에 대한 그 규정과 뭐 특징을 이해하려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2020년 초기에 했었죠. 근데 그 2020년 초기에 곧바로 다가올 팬데믹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 못한 상태에서 2010년대를 돌아봤던 그 시기가 기억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 어떤 시기였던 것 같아요?
2010년대라고 하는 10년이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한테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은 그 아랍 스프링, 아랍의 봄, 아랍의 민주화의 그 변화가 정말로 기대하기 힘들었던 아랍의 민주화의 그 봄이 왔던 때고 그로 인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던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갔던 그런 10년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실패와 좌절도 있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굉장히 장시간을 권좌를 쥐고 있던 독재자들이 밀려나가는 그런 역사적인 시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아무튼 그런 이제 민주화의 움직임이 벌어지면서 많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시민들에 의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고 이제 아사드 정권에 대한 투쟁이 일어났는데 시리아에서는 불행하게도 그 시민적인 운동이 확대되지 못하고 곧바로 내전 상태로 진화됩니다. 그래서 내전 상태로 발전되니까 그때는 이제 주변 국가들과 강대 국가들이 각자의 이해를 가지고 그 전쟁에 개입함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현재는 전쟁은 멈춘 상태입니다만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스퀘어 원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과정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집을 떠나야 됐고 재산을 잃어야 됐고 생명을 잃어야 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좀 평화로운 나라인 캐나다에서는 이제 총선을 맞게 됩니다. 2015년도에 총선을 맞게 되는데 그 전에 총선을 하기 전 이제 10년 기간을 보수당 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하퍼가 수상이었는데요. 그 10년 보수당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제 총선이 있는 것이 2015년이었고 그 당시가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 난민의 문제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난민들의 흐름이 유럽 많은 국가들로 밀어닥치게 되니까 그에 대한 이제 방어적인 민심들이 또한 일어나서 이 파퓰리스트 정권들이 또 정권을 잡는 그러니까 두 가지 굉장히 상반적인 그런 이제 정치적인 변화와 이제 시민들의 의식이 발전되는 그런 상황에서 캐나다에서는 총선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난민 문제 또는 더 크게 얘기해서 세계 이벤트에 대한 이제 세계적인 월드 어페어스에 대한 캐나다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수당 정권과 이제 그 당시의 야당이었던 자유당의 입장이 굉장히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유당에서는 굉장히 난민 문제에 소극적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서 좀 수세적이었던 보수당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옛날 캐나다로 돌아가서 이제 세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캐나다가 다시 되겠다라는 주장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 지금 세월이 한 5, 6년이 지난데도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많이들 가슴이 아플 겁니다. 이 시리아의 난민들이 이제 시리아를 막 탈출해서 어디로든 이제 가려고 하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갈 길이 없으니까 이제 돈을 주고 해서 불법적인 이제 업자들이 이제 탈출을 도와주겠다고 하죠. 그래서 고무보트 같은 걸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배가 침몰하고 해서 익사해서 희생되는 그런 슬픈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 사진 앨런 크루디라고 하는 이 터들러즈 한 몇 살, 3살 정도 됐을까요? 이 아이의 가족도 이제 고무보트를 타고 이제 난민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제 희생된 것이죠. 그런데 아이의 시체가 이제
바닷물에 밀려와서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세계 시민의 양심을 일깨운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더군다나 특별하게 이 앨런 크루디의 고모가 이미 캐나다에 이민으로 와서 BC주에 살고 있었고, 그 앨런 크루디의 그 고모가 자기의 이 친척 가족을 캐나다로 초청을 했는데, 이 난민 정책이 부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때문에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이 보수당 정권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 더 분노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 총선에 뭐 정확하게 수치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총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 총선에서 이제 자유당이 승리를 하면서 첫 번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난민들에게 문을 열겠다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바로 올해 지금 2015년에 정권을 잡았는데 2015년 끝나기 전까지 2만 5천 명의 난민을 데리고 오겠다. 그렇게 이제 수상으로 당선된 저스틴 트루도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취지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주었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몇 개월 더 걸렸지만 그 목표 수치도 이제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이 난민들의 그룹이 이제 캐나다에 도착했을 때, 토론토의 피어슨 에어포트에 도착했을 때, 저스틴 트루도 이제 바로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수상이 바로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난민 가족들을 환영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호품을 전해주고 하는 일을 직접 참여했어요. 직접 참여하면서 그때 난민들을 향해서 한 얘기가, 여러분 오늘 밤 지금 비행기 트램 내려오실 때는 난민이었지만 이제 공항 터미널을 나가실 때는 캐나다의 영주권자입니다. 여러분은 집에 왔습니다. 이제 집에 오신 거예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ou are home, welcome home.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역사의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지금도 뭐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알란 크루디의 그 비극적인 것에 대한 그 가책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다면은 곧 이어서 또 저스틴 트루도의 이런 제스처가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힐링이 되기도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사명 같은 것을 깨닫는 계기도 아니었는가, 계기가 되지도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급박한 201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를 겪으면서 이제 캐나다의 난민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분위기가 이렇게 난민 사역, 난민들을 돕는 일이 중요하다,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민교회도 우리도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뭐 한번 해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성금을 모아서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선교사님들을 돕는 방식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좀 약간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능력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방식의 노력들, 그런 노력들이 뭐 얼마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난민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정부에서도 얼마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난민들을 직접 데려다가 이제 스폰서를 해서 데려다가 그분들을 돕고 여기에 재정착시키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한번 할 수 없을까? 그런 스스로에게 도전을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면에는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의 좀 특수성, 캐네디안 익셉셔널리즘, 예외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난민을 받아서 좀 우리가 돕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하겠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을 좀 달라.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지원할 테니까.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언제나 정부가 난민의 숫자로 책정한 숫자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 난민을 돕겠다는 국민의 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가 좀 더 쉽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다른 면은 뭐가 있냐면은 좀 캐나다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민교회에서 뭐 요즘은 조금 그렇지 못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민이 많이 올 때, 유학생도 많이 오고 뭐 그럴 때 보면은 굉장히 이 한인교회는 북적북적하고 사람 수도 늘고 그래요. 사람 수도 늘고 뭐 캐나다 교회에 건물을 빌려서 하는데 그 건물 주인보다 교인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새 들어서 하는 한인교회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한인교회들이 이제 조금 규모가 되는 한인교회들은 캐나다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안쓰러운 마음. 아, 참 안 됐다. 이분들이 옛날에는 우리한테 선교사들도 보내시고 했는데 아, 오늘은 참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구나. 한 뭐 50명밖에 못 모이는구나. 노인밖에 없구나.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가 이 난민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난민들을 이제 모셔오려고 그러면은 아무 기관에나 그 일을 맡길 수 없으니까 정부에서 지정한 난민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그런 스폰서십 어그리먼트 홀더스라는 특별한 지위가 있습니다. 이런 지위가 주어진 그 기관들이 있어요. 사회단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런 기관을 통해야만 우리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기관들은 누구냐라고 찾아보니까 한 70% 이상이 캐네디언 교회예요. 그러니까 캐네디언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난민 사역 같은 이런 그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노력에는 아직도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훌륭한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우리끼리 해야지, 우리 힘으로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든지 환영하고 한인교회가 하겠다, 뭐 몇 사람이 이웃이 우리들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교회의 역할은 지속되고 뭐 누구의 인정을 받느냐에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캐나다가 뭐 저기 시리아 어려움 때 난민 사역을 뭐 새롭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난민 사역을 한 캐나다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동구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또 베트남 이 보트 피플에 대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경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그런 오랜 역사와 전통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난민을 돕는 일, 그 방법, 그것에 대한 의미, 이해 이런 것이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난민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그 베트남이스로 왔던 사람들, 그 사람이 지금 난민 스폰서 하는 거예요. 난민으로 왔던 사람이 다시 난민을 스폰서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선순환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이 국가적인 정책 자체가 이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민들을 일단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난민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관습과 이런 것을 우리는 존중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물론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현실이 그러냐? 그럼 그렇지는 못해요. 상당히 아직도 이민자에 대한 차별이 있고 또 인종 간의 불균형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의 원리다. 캐나다의 사회가 갖고 있는 희망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캐나다의 예외적인 측면들이 난민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민교회들도 그러한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간단히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했을 때 겪어야 했던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고 또 좋은 점, 성취했던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상 이 난민 사역을 교회에서 해보려고 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이민교회나 교회 또는 기독교 전반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껴야 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뭐 세계 관적인 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류사적인 이슈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교회적인 이해 또 교회 내의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상당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인 영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영적인 영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영역이라고도 하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충성심과 또 이제 그렇지 않은 우리의 일상이나 세속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나 그 두 가지의 연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반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이해도의 부족이 이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끔 했고 처음에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관련되는 것이 뭐 이제 이해도가 없으니까 비슷한 경험이 없었던 것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열심히들 하는데 사실은 뭐 커뮤니티, 특히 이민교회에 있어서 우리 한인교회다 그러면 한인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아웃리치 같은 것이 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더군다나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나 기관이나 뭐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종교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경험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난민 사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부와도 협력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스폰서십 어그리먼트 홀더인 캐나다 교회와도 협력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 부족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게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해보면서 고민을 나누고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좀 근거 없는 외국인에 대한 또는 이제 난민에 대한 또 특히나 저런 이제 중동 지역 또 이제 이슬람이 지배적인 이슬람 종교가 지배적인 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난민들을 스폰서 하는데도 난민들이 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걱정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물론 앞에 말씀드린 이해나 경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제 난민 사역을 하는데도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이것을 직접적인 어떤 선교의 하나로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그런 이제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분들을 데려와서 선교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 우려들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이분들이 개종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분들은 와서 몇 개월이 됐는데 왜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하냐? 뭐 그런 질문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이해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학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나누고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도전이었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노력을 할 때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질문은 우리 한인교회 같은 데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 대답은 물론 우리는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하면 정말 주는 것에 비해서 받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런 말씀을 제 경험적으로 이제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처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이제 어떤 의미를 찾아서 어떤 뭐 도덕적인 의미라던가 우리가 이제 더군다나 이 난민을 돕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우리 교인 성도님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성서적이다 뭐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성서적인 일일 수도 있죠. 난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난민이었고 이제 난민 그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인물 중에서 난민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구계자에게 선대하라는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취지를 공유하면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것을 새로 배우게 됩니다. 그 새로 배우게 되는 이런 집합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민들에 대한 실상도 이해하게 되지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가? 어떤 기대는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작더라도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보람과 감사 그것이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난민을 불러왔어요. 난민을 불러왔으면은 이제 우리 일은 다 됐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난민을 모셔오면은 물론 돈도 필요해요. 한 가정을 지원하려면은 뭐 3만 불 정도 필요해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집도 마련하고 가구도 마련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애들 오면 학교 등록하는 일 다 해야 돼요. 그런 일을. 그리고 처음에 교통 문제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뭐 은행 어카운트 열고 뭐 정부에서 웰페어 받는 일 그런 걸 다 도와줘야 돼요. 근데 1년 동안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1년 동안 그런 지원을 하는데 또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난민 사역은 난민을 모셔오는 것은 진짜 시작이고 그때부터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는 면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난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민사회 이제 다양한 이민들이 살고 있는 캐나다나 미국이나 하여튼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문제인데 어떤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몇몇 명의 사람을
어떤 통계 수치의 사람들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 그것이 마이그레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몇몇 명의 사람이 자신들의 경험과 인생과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오는 거죠. 단순한 사람의 숫자의 이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받은 우리들도 변해야 된다는 그 인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난민 사역도 모셔온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하려는 의지도 필요한 그런 과정들인데요. 거기에 놀라운 배움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많이 시간을 쓴 것 같아서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실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